전민수님, 시국 특강 12번째입니다. 연금 개혁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라 1, 2에 나눠서 강의할 것 같아요. 2월 25일, 어제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은 최종 변론을 마쳤습니다. 내가 무당도 아닌데 2025년 2월 25일 최종 변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규 방송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론 전 윤석열 측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불안에 몰아넣은 죄, 불안에 몰아넣었잖아요. 전 국민을 죄인 취급한 죄, 태극기든 성족이든 또 촛불이든 서로가 죄인 취급했죠.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죄, 지금 한 13% 수입이 줄었다고 그래요. 13% 수입이 줄었다고 그러면 13%는 충격적입니다. 늘어나야지 되는데 줄어들으면은 이건 대한민국의 큰 가중을, 그러니까 힘든 짐을 지어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엄동설한 그 추위에 밤거리에 몰아넣은 죄. 저도 언뜻 본 사진이지만은 그 한남동에서 그 눈 올 때 할머니 한 분이 그 비닐 종이를 이렇게 하고 눈을 맞으면서 거기에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그거 밤거리에 몰아넣은 죄입니다. 온 나라를 둘 편으로 갈라치기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게 만든 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죄의 말 없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북한 지령에 따라 좌파 세력이 한국 사회를 종북 공산화로 만들려 획책한 것이라며 25일 날은 변호인단들이 내내 북한 간첩 얘기만 했습니다. 국가 반역죄를 야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계엄령 저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서고 계엄령 해제를 위해 12월 3일 밤새 마음을 졸이며 시위에 동참한 국민들을 종북 좌빨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피청구인과 변호사들을 보면서 아직도 고구마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먹은 기분이 어제 밤새 들었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밑도 끝도 없이 불법이라며 우겨대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 부대원과 극우 유튜버들을 보면서 자기 주장과 다르면 오늘 언뜻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CIA 요원이고 블랙 요원이고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 그거 들고 나서는 친구가 미국에 간 적이 없는 친구래요. 그게 극우 유튜버가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막 밑도 끝도 없이 저를 또 CIA에 신고해갖고 미국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보면 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우기고 길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하고 심지어 서부지법을 난입해서 판사를 죽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라가 하나 쓰려고 그러면요 판사가 서야 돼요. 그리고 재판소가 서야 돼요. 헌법이 서야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으면 그건 독재입니다. 독재.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헌법재판소, 헌법이 불법이라고 우겨대는 그들은 이미 독재의 머리가 의식 속에 꽉 찬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은 자기 나라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모든 국력을 총 집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뒤로 가는 정치에 매달려 나라를 미얀마, 이집트, 태국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야가 엇갈려 이것도 다 미얀마, 이집트, 태국 수준이라면 그들을 비하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쿠데타가 늘 일어나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야가 갈려 서로가 공산당이며 민주주의며 계엄령이며 계몽령이며 의원이며 인원이며 요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무려 2군데서 3달 동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미래로 나아가는 형국이 아니라 과거로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후퇴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천주교 사제로서 제가 시국 특강을 한다고 또 야권 편을 든다라는 이유로, 사실 저는 야권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편을 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들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씨를 비난한다고 성당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이제 퇴정하겠다고 용감하게 댓글을 올리는 분들을 볼 때 저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골라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떠나는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죠. 그거는 취미생활이고 정치생활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나하고 행복하고 상관없어. 그럼 다시 부처님 선택해. 부처님 선택했는데 또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마호메트 선택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죠. 내가 행복하려면 본인 스스로 행복의 잣대를 만들어서 본인 맞는 신앙을 창설해서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은 나의 주인이고 조물주이고 세상의 질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 같은 무지렁이가 세상 정치에 대해 판단, 평가하고 그러한 개인의 의견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을 더 이상 안 다닌다는 댓글을 아무 부끄럼 없이 다는 신앙인들, 아니 신앙인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또 고구마 10개 먹은 기분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뜻은 믿고 우러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입니다. 내가 믿고 우러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지금 성당 떠나겠다고, 이제 성당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간신도 아니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이지 성당이, 신부가 신자를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교우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좀 심한 말을 하면은 사실은 밀과 가라지가 많아요. 성당 안에도. 그런데 그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밀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성당 다닌다고 다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당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댓글 다는 분들, 다시 한번 성당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누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느님 믿는 일을 헌신짝처럼 내던진다는 표현은 정말이지 아프기만 할 뿐입니다. 물론 이런 댓글을 다는 분들 가운데 정말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천주교 신자라면 그런 댓글 달지 않죠. 거기에도 가라지 같은 신자가 아니면서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천주교 신자가 황창현 저 개인의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당을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고 그리고 선언한다면 그분은 본인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구구 유튜브 편을 드는 신부님 강의도 있어요. 그분 강의 들으면 돼요. 그분 강의 들으면 되지. 왜 하느님을 떠나요? 그분은 그런 구구 유튜버 쪽에서 편을 드는 신부님들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 편에 들어서 신앙은 떠나지 마세요. 저를 떠나세요. 저를 떠나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은 의료와 정치, 정부 갈등 2년 동안 의사 선생님들은 대학 병원을 떠났고 여기선 전공의들을 말합니다. 의료 질서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작년에 한 3,600명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의료계의 대란 후유증으로 간호대학 휴학 행렬 전공의 이탈에 간호사마저 왜냐하면 병원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간호사들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서 간호사들이 모자라니까 업무 차질에 불가피해져 갖고 의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일손 부족으로 아우성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세세한 부분을 알고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4대 개혁 가운데 첫 개혁인 의료 개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최종 변론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48시간 내로 의료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말만 엄포를 놨어요. 그것도 비상계엄령에 자기의 첫 번째 의정, 정부 개혁 의제 첫 번째 거기에다가 48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는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제가 왜 윤석열이라는 말도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전국 학생들이 더 넓어진 이 폭이 넓어졌잖아요. 3,000명 뽑다가 5,000명 뽑으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 온 나라 교육료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심지어는 한 달에 학원비 500만 원 들어가는 곳도 생기고 능력 있고 똑똑한 중고등학생들도 IT나 공대, 생명과학대, 연구 분야로 들어가기보다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심지어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2,000명 늘어난 의대 들어가겠다고 휴학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대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완전히 저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의대 그리고 의료, 법률 이거는 전부 다 AI에 의존하겠다는데 저런 정책을 세워놓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2월 25일 날 한마디 깊은 사과도 없고 계엄령은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임시로 한 것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의료, 연금, 노동,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엉망으로 끝났어요. 그동안 의대생, 휴학한 의대생, 관둔 전공의들, 대학병원의 질서 무너진 거, 간호 인력 엉망된 거, 이거 질서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제가 보기엔 앞으로 2, 3년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말로 취약한 부분인데, 나중에 2024년, 2025 학번, 2026 학번 의사들은 죽을 때까지 구박받을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구박받아요. 제가 수원신학교 1회 입학생이에요. 자랑스러운 1회 입학생이죠. 그렇지, 뭐 그런 거는 우리는 거의 없죠. 우리는 거의 없지만은 어느 대학이나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학번들은 끝까지 주황 글씨가 박힙니다. 저는 그 책임도 윤석열 씨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 이제 연금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시작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가 시작된 거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 소득 보장 제도로 37년이 되었습니다.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95년에는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 노후생활 보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민 연금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의 굴곡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임금들이 평균 47세 살았어요. 그렇게 잘 먹고 보호하고 또 어이들이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47세였습니다. 보통 16세 결혼해서 자식을 5에서 7 정도 낳습니다. 젖을 물려 자식을 키우면 그 호르몬 분비 영향을 받아서 3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가족이 정확하게 3년 터울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다 젖 먹여 키운 집들은 대부분이 2년, 3년 터울입니다. 보통 우리 집도 한 6, 7 정도 낳았다고 그러는데 21년 정도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16에 아버지가 18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7을 더하면 보통 40 정도 되면 아기를 다 낳고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가 10살 정도 되면 부모님이 조선시대는 돌아가십니다. 그 7살, 10살 된 아이를 장남이 키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시기에는 노령연금이 없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환갑인데 60이면 저 어렸을 때 환갑잔치 굉장히 컸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내까지 다 키워주실 때까지 살아 계셨다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했습니다. 7씩 되는 자식들은 수많은 손자, 손녀들을 대동하고 큰 상을 차려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칫솔, 페니실린, 염증을 없애는 페니실린을 발명하고 난 뒤 인류 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인간 평균 수명이 47세에서 60, 60에서 70, 70에서 80까지 급격히 늘어났고 2025년을 맞이해서 큰 병이 없는 한 90세까지는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여러분들 100세 살 겁니다 라고 수도 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100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30년, 40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60대 되신 분들이 신부님 무슨 100살이냐고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90이 됐어요. 안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87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는 93세이신데 살아 계십니다. 물론 병원을 들락날락 하시지만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로 생존해 계십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면 좋긴 한데 정말 많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우선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20살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고 20살에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부터는 부모님 곁을 떠났죠. 그렇지만 제가 신부가 됐을 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20년을 빚을 지고 자랐으니 신부가 돼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용돈을 드렸어요. 효도해도 머니 톡입니다. 돈이 말해줍니다. 아무리 부모님 공경한다고 해도 용돈 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제가 33년 전 사제 활동비가 5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용돈 드렸는데 아버지는 27년을 용돈을 드렸어요. 제가 무려 7년을 더 용돈을 드린 거죠. 어머니는 13년 더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용돈도 가격이 오르죠. 연금 지급 오르듯이 나중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어떨 땐 뭐 300만 원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 뭐 기업에 강의 가면은 뭐 300만 원까지 강사료 받고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분 좋게 들르면서 용돈 드렸죠. 저는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오로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혼자라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부담스럽지 않죠. 저는 또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인세도 많이 나오는 신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나 결혼한 자식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자식 낳아 병원비, 우유값, 기저귀, 유치원, 또 학원, 초, 중고등학교, 결혼, 대학교, 결혼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돌아가시지 않으니 지금 낀 세대, 지금 60대, 70대입니다. 50대는 지금 훨씬 나요. 연금 다 들고 이런 때라. 근데 60대, 70대는 낀 세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살아 계세요. 80 넘어 90살, 100살까지 살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 수준입니다. 제가 뭐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찾아서 보시면은 또 노년에 대한 강의는 조회수가 300만회, 400만회, 500만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찾아서 보시면은 이거를 30년 전에 이 젊은 신부가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중풍이 걸리거나 당뇨, 심지어는 치매까지 걸리면 이때부터 부모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형제간에 원수 만들고 또 부모 자식도 원수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100살까지 사는 본인이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65세 이상이 50%가 넘어요. 그분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죽는 본인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65세까지는 자식과 살아간다 하더라도 65세 이상부터 100살 35년 동안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각 국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캐나다가 제일 먼저 실시했고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OECD 국가는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가 34개 나라 중에 거의 꼴등인 거 알죠? 노인 빈곤율이 꼴등입니다.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심각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나라의 통계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 가장 기초적인 노령연금을 보면 유럽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캐나다가 한 140, 개인당 말합니다. 캐나다가 140만 원 정도 받고 미국이 120만 원 정도 가장 기본적인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조금 낮아요. 한 37만 원 요 정도 받습니다. 부부가 받으면 한 7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또 1988년에 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100만 원에서 또 40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대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유럽 역시 연금 가입을 차분히 한 분들은 500만 원에서 미국은 거의 지금 한 7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안정된 나라에서 사는 노인들은 정말로
럭셔리하게 살죠. 선진국에서 경제규모 10위에서 13위를 오르내리는 대한민국은 노연금이 가장 적은 액수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홀대하는 나라예요.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주 취약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는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줄이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님이라고 그러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더욱이 극우, 보수, 개신교, 아니 그 대통령이 왕자를 새기고 구슬하고 무당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신앙관에, 아니 우리 천주교 신자는 벌써 아까 제가 강의 초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떠나지도 않고 충성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고령화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태어나는 신생아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연금이라는 것이 본인이 30년, 40년 붙고 난 뒤 65세 이상부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생활비인데 보통 한 1억 정도 채 납부하지 않고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받습니다. 점점 고령이 되면서 심지어 100살이 넘으면서 105살 되신 분이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2억 5천까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초 노령연금인데 만약에 이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국장, 또 대령, 또 경찰, 경감, 경정 정도 하면은 이분들은 거의 5억에서 8억 정도를 받습니다.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게다가 인구 절벽으로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으니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젊은 세대가 잘 안 죽는 고령의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일은 사실 의료 개혁, 의사 숫자 늘리는 일보다 훨씬 중대한 일입니다. 국민연금 공부를 더 해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 원, 또 최고 수급자는 107세입니다. 그 금액을 수령한 총 액수가 2억 187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107세인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살들이 많으면은 연금은 더 늘어나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2025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6만 9천 원입니다. 요게 해가 갈수록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고 연금을 붓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이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해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이분들은 월 평균 10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통한 연금 보험료는 최소한 월 9만 원 이상으로 최대 53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당연히 국가 재정은 부도가 날 게 뻔합니다. 9만 원 받고 60만 원 받으니, 그리고 30년 내고 40년 받으니 망하는 게 뻔한 거죠. 이 국민연금은 의료 개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료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면서 병원에 안 가면 그만이지만 국민노령연금은 65세 이후 매달 겪는, 아니 매일 겪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비, 밥 먹어야죠. 전화 써야죠. 전기 써야죠. 물세 내야죠. 옷 사 입어야죠. 이건 매일의 문제입니다. 암은 걸려서 죽으면 그만이지 늙어만 가고 나이만 먹고 죽지 않으면 정말 본인도 괴롭고 가족도 괴롭고 나라도 괴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100년을 살고 병원에 누워 있어도 100년을 삽니다. 제 강의를 듣는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 사시라고. 걸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운동이 한 다리 들기 운동이죠. 저 요즘 제가 다리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요즘 한 다리 하면서 내 다리가 이렇게 예쁜지, 내 허벅지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내가 엉치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똑바로 잡히면서 너무 제가 앉아있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한 다리 들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입니다. 귀양 살 거 걸어서 100년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생명을 다하고 죽기 전 보름 정도 곡기를 끊고 곱게 죽으면 다행인데 늙어가면서 온갖 병을 다 겪고 가난에 허덕이면 35년 노후 생활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만 아니에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노년에 대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지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 문제가 결정되고 나면은 저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연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인문학 학자들, 사회학자들, 각종 전문 분야 사람들이 모든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이래도 대한민국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온 유튜브들이, 온 방송국들이, 온 나라가 탄핵, 요 한 문제, 비상계엄 한 문제로 올스톱이 돼 있어요. 얼음이 되어 있어요.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빨리 털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2주 후면은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인용이 돼도 인정할 것이고 기각이 돼도 인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기에 수긍해야만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연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